그럼 제가 하고 나면 대출 나갈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건은 대출 불가능한 물건이에요. 2018-554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다세대인가요? 네,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물건 저도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우연찮게 검색을 했던 물건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치권, 낙찰자가 또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문제점. 네, 뭐 금액까지 신고가 돼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금액이 1,850만 원. 뭐 여기 피담보 채권의 내용은 이제 아파트 내부 샷이라든지 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1,850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샤시 인테리어도 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인정이 안 되고 네. 현황 조사를 보면 누수 흔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거실하고 안방 사이 천장에 뭐 크랙 흔적도 있고 뭐 네. 이랬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기타 이 인테리어 공사를 어떠한 부분을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장하시는 분이. 네.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뭐 이제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장이란 거 뭐 열어주기 전에는 이제 안 되겠지만 이 물건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일단은 낙찰자가 또 안 해야 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배척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금 다뤘던 예,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인데 이 물건에서도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아니 명확히 써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지 네.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냥 글씨만 읽을 줄 안다면 이런 실수는 없을 텐데 네. 선순위 임차인이 한 1억 4,500만 원을 변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네, 인수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순위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무조건 변제를 해줘야 돼요. 최초 입찰 때 네. 역시나? 근데 이 최초 입찰 때 그 2018년도 7월 17일자에 뭐 누구누구 씨가 1억 3,100에 이제 낙찰을 받는데 단독 낙찰. 예. 예. 당도 응찰은 안 좋은 건데. 쎄했을 예,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분도 낙찰되고 나서 얼마나, 내가 낙찰됐어.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예, 감정가가 2억 300인데, 1억 3,100 정도 이제 낙찰을 보셨는데, 1억 4,500 정도를 아까 선순위 대항력인 임차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1억 4,500만 원 플러스 1억 3,100을 더하면, 2억 7천. 2억 7,6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 뭐 이 시세 조사도 뭐 해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면서 전용 면적이 18평이니까 한 24평 정도 될 것 같고 뭐 이 감정 금액이 2억 300만 원인데 자, 이걸로 시세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시세가 2억 300인데 2억 7,500만 원의 낙찰을 본 거잖아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1억 4,500만 원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어떤 대금 납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미납이 미납을 세이브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래서 낙찰되고 나서 이분이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납을 하고 나서 참 그러면 아까 이분 입장에서는 1억 2,992만 원이 최저가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한 1,290만 날라간 원을 거죠. 또 법원에 이제 몰수 당했고 이제 날라간 건데 이분이 또 법원 경매장에 두 번 다시 올려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재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재경매에서는 이제 최저가가 8,300 정도에서 여기에 재경매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600? 그러면 28에 16, 1,600 정도 입찰 보증금 이제 현금 혹은 이제 수표를 이제 제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1억 400만 원의 낙찰을 보셨어요. 누구시? 제3자 다른 분이시겠죠. 앞전에 미납하신 분하고는 다르겠죠. 지금 하도 많으시니까 어찌됐든 1억 400의 낙찰을 보셨지만 이분 또한 1억 4,500만 원을 이제 또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2억 300이 이제 시세라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 4천 5천 응. 이제 비싸게 매입을 하는 비싸죠, 거기 비싸죠. 때문에 이분 또한 미납. 낙찰되고 난 이후에 그런 사실을 알으셨는지 대금 납부를 이제 하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대금 이제 미납을 했죠. 네, 이분도 단독 응찰이었어요. 단독 응찰. 오히려 뭐 지금 유치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건 번호를 저기를 한 건데 네. 오히려 지금 주 관심사가 지금 선순위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크게 부각될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분도 지금 한 뭐 20% 정도의 이제 8,300에 뭐 한 20%에 해당하는 이제 다시 이제 재경매가 나오면 직전 최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입찰 보증금을 이제 제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 혹은 이제 법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입찰 보증금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이분 또한 8,300 정도의 낙찰을 받다가 이제 최종 불허가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제 불허가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 또한 설령 허가가 됐다던 치더라도 8,300의 낙찰을 받고 이분 또한 설령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매각 허가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좀 과한 금액의 낙찰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세 번의 입찰이 있었고 세 번 다 단독 응찰이 있으면서 두 번에 걸쳐 갖고는 어쨌든 미납하면서 입찰 보증금이 이제 몰수되고 6월
28일 날 33%에 해당하는 뭐 6,600만 원 정도의 이제 최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예전 기일이 이제 잡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유치권의 어떤 성립 요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성립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아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매 개시 결정 이전까지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2018년 1월 23일이기 때문에 1월 23일. 예, 이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보시면 법원에 접수된 내력을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이 2018년 1월 23일 날 경매에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유치권 신고는 9개월 후쯤 10개월 후쯤 2018년 10월 24일 날 유치권자 누구누구 씨가 유치권 신고를 제출을 했어요. 갑자기 9개월 후에 9개월 후에 그럼 법원에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는 시점 경매 개시 결정 이 시점을 본다는 얘기예요. 뒤늦게 알았나 봐요. 경매가 진행된 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다음에 이제 나 경매 진행됐으니까 뭐 어떻게 좀 나랑 어떻게 좀 하자. 못 받은 금액 너 그럼 유치권 신고 이쪽에다 접수를 해. 이런 식으로 좀 통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경매당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경매 되고 난 이후에 뭐 한 몇 년 후, 1년 후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법률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겠네요. 배제 신청을 할 때. 애초에 이 근저당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근저당권자의 어떤 정말 일을 잘하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손실이 나름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금으로 따지면 얼추 한 1억 정도 돼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만 보면 솔직히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는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순위 저당권자 혹은 2순위 저당권자 이 물건에 대해서는 1순위 저당권자만 있지만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유치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권 배제 신청을 보통 해야 돼요. 왜? 자기네들조차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모 은행에서 여기 보면 알겠죠? 법원에 이제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면 이 금융기관 채권자 측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한 부분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거는 채권자 스스로 일을 정말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고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죠. 저는 금융기관에 있어봤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그걸 하시겠어요? 지금 만약 이 사건이 진행이 딱 떴다. 아, 이제 유치권 이 신고가 이제 들어온 시점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들어왔더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경매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 후에 유치권이 들어올지 2개월 후에 들어올지 지금 이것처럼 10개월 후에 들어올지 2년 후에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아까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들어오는 게 거의 한 97, 8%. 근데 이제 합법적인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하면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대부분은 직간접적이든 그 어떤 요건을 가지고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솔직히. 이제 이 물건만 놓고 봐도 이 금융기관 이 채권자 측에서는 솔직히 자기 어떤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 아까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지금 그 유찰이 막 자연적으로 뭐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채권 채굴이 1억 2,200이지만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만 봤을 때는 자기네들 원금이자 비용에 대해서 못 건질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뭐 7, 80%는 건지겠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솔직히 못 건질 확률이 지금 크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해서 지금 근저당권자가 1차적으로 싸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고 그게 뭐 안 먹혔다 그러면 유치권 그 부존재 소송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 왜?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 자기네들 채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자기 권리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자기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손 놓고 있네요 지금 약간. 그렇죠. 약간 테마나. 네,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 뭐 잘하는 어떤 직원인 아닌 것 같아요. 잘하면은 그걸 넣더라고요. 당연히 돼야죠. 네, 은행에- 왜? 회수가 일정 금액이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적극적으로 유치권 배제 신청을 경매법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유치권 배제 소송을 또 해야 돼요.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유치권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두 가지. 일단 선순위 임차인인 것도 맞고 유치권인 것도 맞고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물건의 유치권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1억 4,500을 변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온전히 낙찰자가 변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일단은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유치권이기도 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를 차라리 중단을 시키고 관할 법원은 경매 중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유치권 배제 신청 플러스 유치권 배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소를 냈다. 그럼 이제 유치권 배제가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경매를 재개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담당자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야 이 아까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채권 만족이 될 거 아닙니까?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도 행위를 하려면 사건 기록 열람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한 것만 두고 봤을 때는 직무를 태만 모르고 있네 지금 그렇죠. 상황을. 일머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이 물건이 지금 6,600까지 지금 최저가 떨어지는데 요 금액에서 요 금액 사이 낙찰 되겠습니까? 일단 그냥 상식선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요 금액에서 요 정도 사이에 낙찰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채액이 1억 2,200인데 원금으로 따지면 한 뭐 1억에서 한 뭐 9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최소 몇천만 원 플러스 이자, 연체이자, 법비용 약간 손실 우려가 가능하잖아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아, 있을 수 없죠.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낙찰자 입장에서든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든 아까 말씀드렸던 압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을 놓고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번에 조금 이상하게 아, 그렇죠. 있었는데 공교롭게 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쪽은 별로 뭐 업무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데도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 이 지금 보이네요. 정말 우연찮게 지금 사건 검색을 이게 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얘네 가만히 있지? 근데 대출이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잠깐만 한번 보시죠. 네. 선수님 차인이 지금 보증금이 1억 4,500이었고요. 아,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금융기관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진짜. 아니 문득 든 생각인데 아니 맞아요. 선수님 차인이 있는데 대출이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간 거 같거든요 지금. 예, 맞아요. 1억 가까이 1억? 이게 일단은 이 감정이 2억 300 이제 이게 시세 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세로 이제 맞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뭐 시세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2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다세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27에 14 1억 4천이죠. 이게 일단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이 경우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1억 4,500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을 해줄 이 시점에 그러면 1억 4,500을 빼야 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출을 해줄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대출을 잘못 나간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라고 하면 2014년도 11월 달에 해당하는 지역별 최우선 서울에 해당하는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방 하나를 뺀 나머지를 공제를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 3,700 정도 되죠.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방 하나당 3,700이요. 두 개면 이제 7,000이 넘게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용이 지금 18평이기 때문에 아까 24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이 아까 세 개 아닙니까? 세 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2개 이상은 공제를 해야 돼요. 빼야죠. 네, 2개 빼. 근데 이 물건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 2억에서 70% 그럼 1억 4천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선순위 대항력이 임차인이 1억 4,500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공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공제하고 나면 대출 나갈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건은 대출 불가능한 물건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원래 대출해줄 게 없네 버려야겠네? 이게 다 승인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상인 나면. 승인 남은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게 어쨌든 나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잘못 조사를 했거나 허위를 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뭐 이렇게 묵인하고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잘못할 리가 있습니까? 서류에 나오는데. 비공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인데. 그게 정당한 건 아니죠 사실. 예, 그렇죠. 공식적인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엄청 잘못된. 엄청 부분이죠. 잘못된 예. 건데 그 지금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 근데 모든 금융기관은 아까 그 감정 금액의 담보 인정 비율 거기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 혹은 선순위 보증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하면 거기에 이제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거용이기 때문에 70% 담보 인정 비율 그러면 2억에 70% 27에 14 1억 4천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억 4,500이 있네요. 그럼 이걸 당연히 공제를 하면 마이너스 500인 거잖아요. 해줄 게 없는 거 이거는. 다른 거랑 같이 잡은 건가요 혹시?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려면 이 질문 잘하셨네요. 네. 등기부등본 보면 되겠죠. 네네. 등기부등본에 답이 다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네네. 아닌데요? 공동담보 준 거 없는데. 단독인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하나만. 이거 잘못된 대출 나간 겁니다. 사고입니다. 예, 사고입니다. 이거. 네. 또 공교롭게
장단컨대 이게 사고입니다. 사고. 금융기관 측에는 사고고 또 저 사고 수습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고가 터졌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진짜 사고인 거고 이 정도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진짜 변상 들어가는 그럼요. 변상 플러스 크게 손해나. 재산적인 어떤 조치가 들어가죠. 뭐 가압류라든지 월급 압류라든지 10원짜리 한 장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거는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100% 담당자 과실입니다. 담당자. 6, 7천 이상 낙찰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하지 않나. 뭐 천대기 2천대기 하면 3, 4천 정도의 낙찰. 그렇죠. 물론 지금 이 경비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1200, 여기에서 여기도 1600, 3000, 3000, 4000. 아우. 꽤. 이것만으로 일단 이것만으로 회수됩니다. 일단 몰수된 입찰 보증금만으로도 부족한 금액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어부질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채권자로서 어떤 잘했다라고 이제 치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고. 근데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한 4천만 원 전후가 지금 법원에 이제 몰수됐고 이게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한테 이제 채권 이제 배당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의 5,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고 아까 4천만 원이 이 사건에 이제 추가 배당이 되면 채권자 입장에는 일단 채권 만족은 일단 되네요. 일단. 네네네. 참 야. 이렇게 또 채권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일단은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치가 아까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 사고. 이거 크나큰 사고인 거고 경비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도 지금 한 2명의 입찰 보증금이 이제 몰수가 됐고 미납한 분들이 살렸네요. 맞아요. 직원을. 네, 직원 살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알고 취급했든 모르고 취급했든 이거는 뭐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유치권 물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어쨌든 채권의 수를 채권 보전을 잘 안 했다. 네. 네, 담당자가 미흡했다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용감하다. 근데 많이 업무가 많이 미흡해. 돈 주면 좀 되기도 하고 막 그래. 살림자는 되게 막 빡세게 막 가고 이런 거던데. 점포가 워낙 많으니까 전국에 본지점 합쳐갖고 1,300가가 넘어요. 너무 많으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먹고 줄줄이 돈 먹고 막 이제 소고랑처럼 뉴스 종종 많이 나오죠. 종종 많이 나오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림잡처럼 막 그렇게 감사 심하게 해봐. 외부보다 더 심하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